이건 최근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났을 때 그 만찬 자리의 사진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머스크, 그 다음에 이 사람 팀쿡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계 유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시계 유리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성장하게 된 계기는 모토로라가 그런 주문을 냈다고 해요. 1m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유리 만드는 회사들이 뭐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로 다 별로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이 회사가 끝까지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고 모토로라의 이제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점차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전기차, 스마트 차량 유리, 강화 유리,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되게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 보통 중국이 원형 테이블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석의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나의 그날의 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암묵적으로 조금 읽혀지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의 이 여성을 앉힌 이유는 지금 이 렌즈 테크놀로지는 테슬라, 애플의 최대 그 유리, 강화 유리 공급상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단순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업체였다면 지금 중국은 더 이상 그러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이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노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혁신, 중국의 기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게 뭐 그냥 공산당이 다 하는 거고 또 공산당이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 끝에 이러한 중국의 혁신 시스템은 개별 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업 몇 개, 그 다음에 혹은 배터리 기업 몇 개 이러한 성공이 아니라 그 중국이란 나라가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시장 이 유기적인 생태계가 그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 책에는 총 사례가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쟁력은 그런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 혁신 생태계에 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고 그 풀셋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분류해 놓은 전 세계 글로벌 산업 카테고리에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급자족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완결성.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중국이란 나라가 뭘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 각각의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긴밀하게,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이제 요인이라고 한다면 산업 클러스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절강성 이후라는 지역은 세계의 슈퍼마켓이라는 별명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없는 게 없네. 조그만한 그 값싼 상품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천, 선전이라는 심천 같은 곳은 전자제품의 이제 클러스터 형성된 곳이고,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중심으로 이커머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본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이고요. 두 번째 기술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이 기술 자립형 생태계에 큰 그 공을 세운 나라는 이제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술 자립형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과 생태계 확장을 이제 가속시켰다는 건데, 이 전제 하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립자강이고요. 그 다음에 신형 거국 체제입니다. 신형 거국 체제는 거국이라는 게 이렇게 나라를 들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형이라는 앞에 말이 붙은 거는 과거의 거국은 그냥 국가가 다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강조하는 이 신형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신형 거국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자립자강은 국산화죠. 기술의 국산화.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선심 쓰듯이 엔비디아 H200 이제는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상위 10개 기업한테만 그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해주겠다 했더니 시진핑이
괜찮아, 됐어, 우리가 잘해볼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자립자강, 신형 거국 체제에서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인데, 이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는 이제 아마 많이들 접해보신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그 다음에 틱톡 이런 거고, 이제 생활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기반 생태계. 자, 그래서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중국의 그 생태계 유형을 좀 말을 하고 있고, 각각의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개씩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샤오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샤오미의 전기차입니다. 샤오미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회사가 막 마구잡이로 막 생겨나던 때가 2015년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차 회사들이 막 많이 생겨난 이후에는 그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역량도 안 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시장의 어떤 공급 가행이나 이렇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전기차를 그 회사가 되려면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진입 요건을 굉장히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렇게 2017년에 높여놓은 진입 그 조건 하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독립 생산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 바로 샤오미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샤오미가 그 중국의 그 치열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10년 전부터 이미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최저 요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하면은 안에 냉장고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뭔가 차별성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그러한 전기차 시장에 이 연결이라는 연결성, 사용자 경험에 의한 연결성이라는 차별성을 두고 시장에 진입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혁신을 이룬 기업입니다. 이제 샤오미 해가지고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도 전기차를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전기차 연구를 포기했는데, 샤오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샤오미의, 제가 샤오미의 이제 발전 연역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 처음에 샤오미는 이제 애플 스마트폰의 짝퉁, 뭐 약간 짝퉁같이 이제 등장을 했고, 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1세대를 이제 2011년에 출시를 합니다. 이 샤오미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당시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비싸서 못 샀던 스마트폰을 중국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샤오미의 또 하나의 혁신은,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제품을 굉장히 사랑하고 샤오미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 팬클럽이 있어요. 그 고객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데,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은 홈으로 확장을 합니다. 가전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나의 집, 나의 가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기준, 작년 기준으로 샤오미가 이 플랫폼 연결 기기 수가 약 11억 개라고 합니다. 이거에 보면 샤오미의 그 전 세계에서 샤오미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뭐 청소기, 냉장고 등등이 연결되는 뭐 그런 모든 걸 합친 게 한 11억 대 정도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연결성을 샤오미는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차량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던지는 새로운 경쟁 기준이에요. 사람, 집, 그 다음에 차량, 요 세 개를 연결하는 거고, 지금 그 레이쥐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내 인생 마지막 창업이다. 그리고 나는 차량을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정합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앞으로 샤오미가 연결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 차, 집, 그 다음에 도시, 요 연결성이 지금 샤오미가 꿈꾸고 있는 이제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오미는 애플도 못했던 걸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바로 다층적인 하이브리드 생태계라고 해가지고, 가장 하단에 이제 그 전기차의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그러니까 샤오미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에 전 세계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연결해서 이 전기차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샤오미라는 기업도 물론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이
생태계,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가 가진 경쟁력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5년 작년에 그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거든요. 1위가 지금 지리 자동차입니다. 지리가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두 번째가 BYD, 세 번째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 다음에 5위가 샤오미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독특한 거는 이 탑5 중에 지리, BYD, 그 다음에 이 상하이 자동차, 이 세 개는 굉장히 저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중국에서 보통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건 대부분 저가인데, 지금 테슬라랑 샤오미만 유일하게 저가가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샤오미의 가격 전략도 내가 테슬라 사는데 가격 돈 좀만 보태면 샤오미의 가장 좋은 버전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도 운영하는 걸로 조금 재미있는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여기에 대표 사례는 이제 화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화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사인데, 보통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게 2018년 관세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이 언제부턴가 기술 전쟁으로 바뀌거든요. 그 기술 전쟁으로 바뀌는데 그 전환점에 화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상에 처음에 딱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한 국가가 그냥 하나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해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는 건 화웨이 그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불투명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거고, 미국과 중국이 2018년에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2019년 화웨이를 기점으로 이게 기술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라는 것은 중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되었다. 아니라 제가 좀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트럼프 별명도 있어요. 트럼프 별명이 뭐냐면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중국이 이렇게 기술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이 막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빨리 그 기술 독립을 해야겠다, 자립을 해야겠다 해서 기사를 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35%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게 그 전년 1년 새에 10%나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스테이트 차이나의 이 책자의 부제가 국가가 설계하고 시장이 완성한다입니다. 이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갖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은 그냥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찍어서 키웠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기업과 싸움에서 시장에 의해 선택받은 최후의 생존자였고, 그 최후의 생존자를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기술 혁신, 기술 그 자립에 지금 선동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로서 저희 이제 책에서 다루는 게 바이트 댄스가 있습니다. 바이트 댄스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모르는데, 틱톡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틱톡이 이 바이트 댄스가 이제 그 모회사인 그런 브랜드로 처음엔 출발을 했죠. 이걸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틱톡을 굉장히 금지하고 제한하고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트럼프 본인이 틱톡에다 막 춤추는 영상 올리고, 본인이 이제 선거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걔를 때릴 수 없으면 그냥 합류해. 이게 당시에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이제 문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산업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운영 체제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커머스 기업이지만 중국에서는 뭐 금융 대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이력이 없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대한신용평가로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소셜 기반의 금융 유통 생태계로 확장을 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바로 위챗이라는 겁니다. 이 위챗이 중국이 보통 소위 말하는 관시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고, 이 위챗을 쓰지 않는 사람은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걸 아예 형성할 수 없다라고도 이제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중국의 플랫폼 생활 밀착형 생태계가 확장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났을 때 그 만찬 자리의 사진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머스크, 그 다음에 이 사람 팀쿡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계 유리 만들던 회사였어요. 시계 유리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성장하게 된 계기는 모토로라가 그런 주문을 냈다고 해요. 1m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이 핸드폰에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어 달라.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유리 만드는 회사들이 뭐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로 다 별로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이 회사가 끝까지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고 모토로라의 이제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점차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전기차, 스마트 차량 더 유리, 강화 유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되게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보통 중국이 원형 테이블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석의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나의 그날의 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암묵적으로 조금 읽혀지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중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의 이 여성을 앉힌 이유는 지금 이 렌즈 테크놀로지는 테슬라, 애플의 최대 그 유리, 강화 유리 공급상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단순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업체였다면 지금 중국은 더 이상 그러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이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에 조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중국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그거를 강하게 인정을 하고 중국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를 직시하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한국의 생존 전략, 한국에게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